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철학과 인문학 그리고 메멘토 모리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창하고 무거운 주제인데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볼 그리고 함께 대화도 하고 질문도 하고 해볼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 강의를 맡게 된 동국대 여예연구소장 김강록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철학과 인문학, 종교학이 여러분들께 제가 질문을 드릴 건데 철학과 인문학, 종교학이 왜 생겼을까요? 우리가 살면서 뭐 철학, 또 인문학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심지어는 종교학까지 이것이 생길 이유를 나름대로 뭐라고 생각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우리 회장님, 왜 저런 학문들이 생겼을까요? 네, 쉽지 않죠.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생각하는 인간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런 철학이나 인문학이 종교학이 생긴 이유는 바로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생할 수 있다면 죽음이 없다면 그런 학문이 생겨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그 강용 생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내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내 생각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린다 하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강용 생각이라는 제목을 썼고요. 저는 삶의 본질이 허무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허무한 이유가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허무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불교에서 이야기하지만은 이 인생을 고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올해 나이가 60인데 어느 정도 살아보니까 고통의 바다에서 참 헤엄치면서 용케도 살아왔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의지대로 태어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여러분이 선택한 것도 아니고 부모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툭 던져져 있었던 것이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왜 이 자리에 이 장소에 이 나라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있을까? 미국 사람이 아니고 왜 한국 사람입니까?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뒤에 나옵니다만은 인간은 툭 던져져 있는 존재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어떤 허무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에 따라서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허무와 죽음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자살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삶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잘 받아들이고 현재를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조금 전에 인생이 고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동국대 출신이고 그렇지만 고타마 시타르타를 어떤 종교적인 신앙의 대상으로라기보다는 위대한 철학자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인도의 자그마한 왕국의 왕자로 태어난 고타마 시타르타가 생로병사의 과정들을 보고 느끼면서 이게 왕자의 길을 접고 6년 동안 고행의 길을 간단 말이죠. 그래서 깨달음을 얻어서 80세에 돌아가셨는데 45년 동안 자기가 깨달은 내용을 제자들한테 설파하는 삶을 사는데요. 그 깨달은 내용의 핵심 중에 삼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고무상무화인데, 인생이 무상하다는 거죠. 왜 무상하냐?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없고 변한다. 없을 무자에 항상 상자잖아요. 항상 된 것이 없다. 즉 모든 것은 변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고통이 왜 생기느냐? 영원한 것이 없는데, 인생은 무상한데, 권력도 무상하고 돈도 무상하고 다 그럴 수 있는데 거기에 집착하니까 고가 생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무상한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집착하지 않을 때 해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고타마 시타르타는 무아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삼도민 중에 하나가 무아인데 그것은 바로 나라는 존재 자체도 이게 영원한 것이 아니고 고정된 자라는 것은 없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깊이 들어가면 또 좀 복잡해지니까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에게 죽음이 있다. 그래서 인간은 허물을 느낀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인간이란 도대체 뭐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죠. 인간은 지능과 감정을 갖춘 사회적 존재로 언어와 도구를 사용하며 자기 인식과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생명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자기 인식과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생명체인과 동시에 인간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키는 특성을 지니는 게 인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에게 죽음이 있다 이야기했는데 죽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많이 접하지만 사실은 깊이 생각해 보지는 않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는 숨을 못 쉬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장 활동과 뇌 활동이 멈춘 상태가 죽음인데 철학적으로는 좀 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철학적으로는 죽음이 인간 존재와 삶의 의미에 대해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요소라는 거죠. 죽음이 단순히 신체의 신체 기능이 종료가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철학적으로는 개인의 삶의 의미라든지 인류의 궁극적인 질문들 더불어 살아가게 되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고민하는 그런 것이 철학적으로는 죽음이라는 의미가 그렇게 좀 포괄적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사진을 하나 보고 있는데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입니다. 피에타 사진인데 이거는 제가 올해 1월 달에 이태리 갔을 때 그 로마 바티칸 베드로 대성당 안에 있는 걸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제가 직접 찍었는데 죽음의 그 슬픈 아픔을 대표하는 위대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성모 마리아가 예수, 죽은 아들 예수를 축 처져 있는 아들을 안고 있는 이게 너무나 예술적으로 작품 사이즈가 되게 실질적으로 크더라고요. 대표하는 그런 위대한 작품인데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동양 출신의 위대한 한 사나이가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이순신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저는 이순신 연구를 하는 사람이니까요. 자, 성모 마리아의 얼굴에 이순신이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축 처져서 죽어있는 예수의 저 모습이 이순신의 셋째 아들 면이 외놈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이순신 장군이 듣고 엄청나게 슬퍼하는 내용들이 남중일기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 죽기 몇 개월 전에 삼도수군 통제사로 있다가 왕명거역죄로 해가지고 그 파직이 되고 감옥에 있다가 백의종구타로 나와가지고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에 어머님이 아들 면회하러 한양으로 오시다가 배 안에서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백의종군의 입장에서 아들이 내려오다가 어머니가 자기 면회하러 오다가 돌아가셨다는 걸 알고 엄청나게 큰 슬픔과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 절절한 내용들이 난중일기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동양에는 이런 작품은 없지만 이런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에 못지않는 그런
그 슬픔과 죽음에 대한 부분을 동양에 누군가 있다면 그거는 이순신 장군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죽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인간 김강룡이가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뭐 그렇게 위대한 사람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주관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웨인 다이어라고 아주 유명한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인데요.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런 유명한 책을 쓰신 분인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면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삶을 더 겸손하게 돌보고 행동을 반성하며 시간을 소중하게 받아들일 줄 안다.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라. 늘 죽음을 생각해라. 오늘은 언제나 생의 마지막 날이다. 제가 이런 말을 보기 전에도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책 속에서 이런 걸 보니까 내가 그렇게 틀린 건 아니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자, 또 봅시다. 이 철학사에서 가장 인생을 영체적으로 본 사람이 바로 쇼펜하우어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삶을 근본적으로 고통스럽고 험한 것으로 바라보면서 비관주의적인 관점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대표적인 영세주의 철학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삶은 시계추처럼 고통과 근태 사이를 오간다. 우리가 예전에 그 시계 봤잖아요.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 고통과 근태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인간의 삶은 허무하고 비관적으로 이제 봤는데, 고통이 왜 생기느냐?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고통이 생긴다. 쇼펜하우어 굉장히 불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불교도 알았어요. 그래서 고통이 생기는 것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인데, 그 대신에 권태가 생기는 것은 원하는 것을 다 얻고 난 다음에 권태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통과 권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비관적인 사람이, 그러면 인생에 대한 솔루션이 뭐였을까? 이 사람은 놀랍게도 예술과 금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뒤에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도입부를 말씀을 드렸고, 본격적으로 강의 제목부터 하나씩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제목이 철학과 인문학 그리고 메멘토 모리니까 첫 번째, 철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깊이 들어가면은 또 좀 지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철학은 인간과 세계, 인간뿐만이 아니라 세계, 그 다음에 존재, 지식, 가치, 도덕,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인문학은 인간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철학은 인문학보다는 더 넓은 범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원적으로는 철학을 필라소피라고 하잖아요. 필로스는 사랑이라는 뜻이고, 소피아는 지혜라는 뜻인데, 필라소피는 그래서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 지혜를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철학이다, 이렇게 원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철학의 시조는 그리스 철학자 탈레스입니다. 왜 탈레스를 철학의 시조라고 하느냐? 이게 그야말로 소피스트들, 아무나 자기 막 떠들고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왜 이 사람을 시조로 하느냐면은 어떤 자기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근거를 지우고 그것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시조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만물의 근원을 또 물로 봤다. 물이 만물의 근원이다, 이렇게 봤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 철학이 다루는 핵심 문제는, 가장 핵심적인 게 딱 여러 개가 있지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존재론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누구인가, 이런 것들을 묻는 거거든요. 이것을 쉽게 똑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존재론을 일명 형이상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이상학은 어쨌든 모든 학문의 근원이 되는 건데,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는 것, 그것이 존재론이다.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어디에서 와서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이런 걸 묻는 게 존재론이거든요. 철학에 있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식론이에요. 이것은 지식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엇이 진리인가 이런 것들을 묻는 것이 인식론인데 대표적인 인식론의 방법론은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입니다. 자, 소크라테스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너 자신을 알라 이런 말을 했잖아요.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을 일명 이제 삼파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삼파라고 하는 건 뭡니까? 애가 잘 나올 수 있도록 그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을 삼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이 무엇인지 뭐가 진정한 그 진리인지 이런 것들을 소크라테스는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가 대답을 할 거 아닙니까? 그 대답을 듣고 다시 질문하고 대답을 듣고 다시 질문하고 이러다 보면은 막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은 너가 얼마나 제대로 된 진리가 아닌 것을 안다고 하는지를 알라. 네가 얼마나 무식한지 알라.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 바로 이제 인식론이다 할 수 있고, 에릭 프롬이라는 철학자는 인간의 본질은 대답이 아니라 질문이다 이런 멋진 말을 했어요. 자, 우리가 질문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생각을 해야 질문하잖아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 대화법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의 무지를 깨우치고 이렇게 했듯이 에릭 프롬도 인간의 본질은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이다라고 이야기했던 아주 멋진 말을 저도 공감합니다. 그 다음에 철학이 다루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윤리학, 미학, 논리학, 정치철학, 과학철학 이런 세분화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철학의 특징은 가장 중요한 것은 비판적인 사고입니다. 그리고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만 파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있지만 보편적 적용 가능성. 그러니까 인간 삶의 모든 영역과 관련된 게 바로 철학이라는 거거든요. 일반에 대해서 사유하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 사유하는 사유학이 바로 철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철학은 단순한 학문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이해를 돕는 중요한 사고방식이 철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제 강용 생각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뭐 기타 등등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의 철학을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생각을 내가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면 그건 단순한 지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소화했을 때 이게 진정한 지혜로서 내 삶의 자양분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많은 독서를 하더라도 사색을 같이 많이 해서 내 것으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많이 배양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문학이란 무엇인가라는 부분인데 아까 설명했지만 철학보다는 범주가 조금 더 좁죠. 인문학이라는 용어를 처음 쓴 사람은 로마의 정치가 키케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인문학을 인간다움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문학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인문학은 특별히 이제 인간과 인간의 삶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자, 제가 피렌체 미켈란젤로 광장에서 여기 이제 두오모 성당도 보이고 백기오 궁전도 보이는데 제가 이태리 갔을 때 이 피렌체 광장이 전부 다 보이는 곳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왜 이 사진을 여기에 썼느냐? 르네상스 시대를 이끌었던 게 바로 피렌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 사진을 활용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인문학의 핵심은 인간중심적 탐구다 하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결론적으로 인문학은 인간의 삶을 다각도로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창의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을 기르는 학문이 인문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의 제목의 마지막 말인 메멘토 모리가
모리가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메멘토 모리는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네가 죽을 것을 기억하라 라는 라틴 말이거든요. 메멘토가 기억이라는 뜻이고 모리가 죽음이라는 뜻인데 이게 이제 나온 배경이요. 로마에서 개선 장군이 자기 전쟁에서 다 이기면은 여러분들 영화 보면서도 봤지만 이 말을 타고 어깨 힘을 막 주고 폼을 잡으면서 이렇게 막 환호를 받으면서 광장을 가지 않습니까? 그때 뒤에 많은 군사들과 노예들이 있는데 노예들이 뒤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렇게. 개선 장군 입장에서 보면 좀 기분 나쁘겠죠? 야, 나 오늘 어깨 힘 딱 주고 해서 뒤에서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네가 죽는다는 걸 기억해라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나는 로마에서 이런 것이 있었고 그렇게 진행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놀라웠고 대단한 나라였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메멘토 모리의 그 동양 버전이 공술의 공수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술의 공수거는 아시다시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이런 뜻이잖아요. 삶이 드덥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 말이 나온 이 말과 관련된 이제 스토리를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예전에 중국에 엄청 부자가 있었어요. 그분이 많은 재산을 축적을 했는데 죽기 전에 아들한테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 이제 다 부고를 알려가지고 내 주위에 있었던 내가 좋아했던 사람들을 다 불러라. 그리고 내 관은 내 손이 두 쪽이 나오도록 관을 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관에 내가 죽어서 누워있는데 조문을 하러 왔더니 손방 두겠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주인 아들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주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죽으면 관을 이렇게 짜라고 했고 살아보니 결국은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도 돈이든 권력이든 뭐든 간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이렇게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남은 사람도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제가 앞에서 강의 제목 가지고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죽음이 있어서 허무한 인생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태어났는데 던져졌지만 자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존법이 뭘까? 내 나름대로 고민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한번 이야기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삶의 본질이 허무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즉 삶의 본질은 메멘토 모리고 공술의 공수거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지 뭔가 내 삶이 지금 현재의 삶이 또 미래의 삶이 이렇게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자, 제가 찍은 저 사진은 로마의 포로 로마노 광장입니다. 올해 1월 달에 로마에 갔을 때 찍은 건데 아까 메멘토 모리를 외쳤던 그 개선 장군이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 승리 프레이드를 벌이는 그 광장이 바로 저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저기에서 이렇게 또 기념 촬영을 하나 했고요. 마스오 바쇼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그 하이쿠 우리나라 어떤 시조 같은 거를 짓는 유명한 분인데 이분은 찰나와도 같은 허무한 인생을 받아들이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이쿠 삼수를 썼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 울어서 텅 비어 버렸을까 이 매미 허물은. 매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가. 번개를 보면서도 인생이 한순간인 걸 모르다니. 너와 나의 삶 그 사이에 벚꽃의 삶이 있다. 그 봄의 벚꽃 여러분 많이 보잖아요. 예, 이건 하이쿠니까 느낌으로 느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죽음이라는 것과 정면 승부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죽음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삶에 대해서 더 진지해지고 오히려 살아있는 동안에 더 열정적으로 열심히 현재 삶에 더 충실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전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죽으면 끝이지만은 어차피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죽으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툭 던져졌지만 그렇다고 자살할 수는 없고 현재 삶에 충실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 이순신 장군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태도와 관련돼서 이순신 장군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순신 장군의 사생관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사생유명 사당 사이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내용은 죽고 사는 문제는 하늘에 달려 있으니 죽게 되면은 그저 죽을 뿐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왜 이순신 장군이 이 말을 언제 했느냐면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삼도수군 통제사를 하다가 왕명거역죄로 파직이 되고 한양에서 잡혀 있을 때 문지기가 장군님 이번에는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왕이 당신을 죽일 것 같다. 그러니까 뭐 백을 쓰든 뭘 하든 그렇게 좀 해서 죽지 않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순신 장군이 한 이야기가 바로 이 말이에요. 사생유명 사당사이. 내가 죽고 사는 것은 하늘에 달려 있는데 그냥 뭐 죽게 되면 내가 죽고 하는 것이지 어떻게 뭐 백을 쓰고 돈을 쓰고 해가지고 그 이 순간을 잠시 산다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의미로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제 그 카톡 대문방에 저의 사생관으로도 이 말을 써서 카톡 대문방에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저 밑에 이제 사진은 동량에 피했다 이순신 장군의 묘 제가 이렇게 했는데 왜 동량에 피했다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이순신 장군 묘에 가서 이인재 이사장님과 제가 묵념하는 사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알베르 까미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책에서 읽고 너무 놀랍기도 했고 좀 충격적이었는데요. 자, 이 사람은 시지프 신화라고 하는 에세이가 있거든요. 그 책에서 도입 부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정말로 진지한 철학적 문제는 오로지 하나뿐이다. 그것은 자살이다.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것, 이것이 곧 철학의 근본 문제에 답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그럼 이 사람은 그 자살하는 거야 말하는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 철학의 근본 문제는 자살에 대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더 연구를 했는데요. 알베르 까미는 그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뭐 이렇게 부조리라는 개념을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 개념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 시지프 시다라는 책 제목처럼 이 세상은 부조리로 가득 차 있는데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하면 안 되고 저항해서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시지프 시다가 여러분 알잖아요. 산에 신의 저주를 받아서 바위돌을
꼭대기까지 굴러 가지고 올려놓으면 다시 굴려 내려오고 다시 또 굴려야 되고 하는 그 신앙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삶이 부조리하지만 삶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부조리한 것을 깨달았지만 자살을 하거나 또 종교적인 도피하는 것은 그거는 인간이 할 일이 아니다. 끊임없이 저항해라. 그러면서 사는 게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까미의 결론은 삶은 본질적으로 무의미하다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저하고 생각이 다른데 삶은 본질적으로 무의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는 태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까미는 우리는 부조리를 받아들이면서도 그 안에서 행복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마르틴 하이데거라는 독일의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을 몇 번을 했는데 현 존재의 본질은 실존에 있다. 인간은 세계 속으로 우연히 내던져진 존재다. 인간은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며 자기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존재다 하는 말을 했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웨인 다이어는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책 속에서 죽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 박웅현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이 사람 책을 보니까 메멘토 모리하니 아모르 파티 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는 다 뜻이 아시는 거고, 그러니 어차피 죽으니까 지금 내가 살아있는 삶 동안에 아모르 파티가 나의 운명을 사랑하라는 뜻이잖아요. 네 운명을 사랑해라. 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공감되는 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제 생각은 삶의 방법론으로는 결국은 까르프 디엠하고 진인사 대천명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까르프 디엠이 무슨 뜻이냐? 진인사 대천명이 무슨 뜻이냐 한번 살펴볼게요. 자, 까르프 디엠이라는 말은 후아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시에 나오는 말인데 현재를 잡아라 이런 뜻이고, 현재의 삶을 즐겨라, 현재 삶에 충실해라 그런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죠. 우리가 까르프 디엠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 사람 시에 나오는 부분을 이제 인용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짧은 우리네 인생에 긴 욕심이랑 잘라내라. 말하는 사이에도 우리를 시세운 세월은 흘러갔다. 내일을 믿지 마라. 오늘을 즐겨라. 여기서 이제 오늘을 즐겨라. 이 까르프 디엠에서 이 말을 지금까지 우리가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동양에서는 진인사 대천명인데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는 뜻의 한자 성어인데, 저도 옛날부터 좋아하는 말이고 가능하면 저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웅현이 이제 책에서 뭐 개처럼 살자, 까르프 디엠의 박웅현식 표현인데 어쨌든 현재 삶에 집중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제 종합 결론입니다. 앞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제가 했고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제가 60을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들을 했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공부도 조금 했지만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온갖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제가 느꼈던 것을 나름대로 정리해 본 것이고, 또 다행히 정리하는 과정에서 보니 나 이전에도 많은 철학자들이 이미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었고 했다는 것도 더더욱이 잘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살 겁니다. 메멘토 모리한 인생 까르프 디엠 하면서 살자. 즉 삶의 본질은 메멘토 모리다.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자살하지 못하고 자살해서 안 되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삶의 방법은 현재 삶에 충실하면서 살자. 까르프 디엠 하자. 삶의 본질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더라. 근데 살아있는 동안의 삶의 방법은
어떻게 하겠느냐, 살아있는 동안에 지민사 대처는 최선을 다해서 사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저런 자세로 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제 강의가 단 하나의 깨달음은 아니지만 작은 거 하나라도 뭔가 새로운 것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면 그것으로 굉장히 만족스럽게 생각하고요. 저 사진은 여해연구소 연구실에 있는 사진인데 지민사 대천명 공수리 공수라고 적혀 있는 글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저 사진을 찍어준 작가님이 저 뒤에 오늘 강의를 들어 오셨는데요. 저는 동국대 여해연구소장 김강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